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미국 셧다운 43일간의 최장 기간이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이슈부터 좀 빠르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우지수가 이 기대감 때문에 사상 최고치에 마감이 됐고 이 소식 듣고 나서 우리 시장 상승 유지하고 있는데 이미 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된 상황이라서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그렇기 때문에 최장 43일 셧다운이 이제 종료 임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원 최종 투표 그 결과가 나왔고 이제 트럼프 서명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곧 서명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222표 이렇게 나왔고요. 사실 그동안 정부 데이터, 뭐 우리는 경제 지표 이런 부분 보면서 연준이나 그리고 경제계에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경제 통계에 대한 공백이 생겨서 이런 점은 우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백악관에서도 앞으로 10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고용지표 역시 발표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리 언급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경제학계는 4분기 이런 흐름으로 이어서 4분기 성장률이 최대 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는데요. 이런 미국의 셧다운 해제 이슈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저희가 또 발빠르게 인터뷰를 준비했거든요.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염승환 LS증권 이사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곧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 더해지고 있는데 시장에 미치는 파장 이런 부분도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셧다운이 사실상 뭐 통과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하원에서도 통과가 지금 이제 됐다라고 속보가 떴기 때문에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아까 SNS에 그거 환영한다는 이제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셧다운은 일단 사실상 종료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이제 주식시장이 이미 선반영은 됐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이제 가장 관건은 그거죠. 이 셧다운이 종료되면 긍정적인 이제 효과는 이제 미국 그 재무부가 갖고 있는 TGA라는 이제 계좌가 지금 사실상 동결돼 있죠. 이게 셧다운 때 못 썼거든요. 근데 이 계좌에 뭐 관세 수입이라든가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돈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급여도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정부가 쓰게 되면 이 자체로 돈이 또 풀리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자산시장에 당연히 유동성을 이제 투입시켜주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지표 발표가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지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다음 달 10일 날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셧다운이 이제 해제가 되면 이번 달 말에 이제 PCE 지표가 나올 거고 다음 달 12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금요일일 텐데 그때 이제 늦었지만 고용 보고서가 또 나오겠죠. 이 두 가지가 발표되면 금리를 인하할지 이제 동결할지 확실히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자체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시장이 좀 그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단 갈등이 임시적으로 봉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승기를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전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예산안이 근데 임시 예산안이기 때문에 1월 되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걸로 해가지고 완전 합의되고 된 건 아니니까 또 난관은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일단은 뭐 이제 환영할 수밖에 없죠. 이게 최장 기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확실성 측면에선 뭐 당연히 금융시장에 좋지 않게 작용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일단 1월까지는 좀 이 합의한 대로 가니까 적어도 12월까지. 그래서 12월 10일 날 FOMC도 어쨌든 금리 결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2월 이제 연말까지는 좀 불확실성 자체는 좀 완화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셧다운은 어쨌든 이제 한 2달간은 이제 잠잠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너무 셧다운에 초점 맞추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제 이거는
일단 소멸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 스텝은 FMC거든요. FMC인데 이번 FMC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되게 논란도 많고 거기에 12월부터 이제 양적 긴축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한 미국의 연준 그 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12월부터 채권 매입 재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 끝내고 채권을 다시 사주는 거죠. 연준이 사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금리가 떨어지겠죠. 금리도 떨어지고 시중에 돈이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유동성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좀 초점을 그런 12월에 양적 긴축 종료와 그다음에 FMC 금리 인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장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발빠르게 분석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가 맥을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시장의 유동성, 사실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하게 될 그 거리는 유동성에 있었거든요. 그게 더 가능해지는 부드러운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 투자자들이 앞서서 들으셨죠? 염승환 이사의 말처럼 일부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안도감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지표도 지연이 됐고 유동성도 경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뭐 내년 1월까지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쿠션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뭐 백악관에서는 10월 CPI나 고용지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후에는 재개가 되면서 조금 더 명확한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서 미국 경제의 체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연준,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 시장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동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으로도 불확실성이 완화가 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내심 기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보니까 미국의 국채금리도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다음 달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거 좀 정리해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투자 전략으로 가보면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유동성, 이런 피를 좀 공급해줬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여전히 AI, 전력, 그리고 자원 이런 부분에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슈가 뉴욕 연은이요. 자산 매입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예이거든요. 이런 흐름도 있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러한 흐름들이 맞물려서 사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간 흐름은 유동성 공급에 대한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새 강자는 전력. 이거 스토리텔링을 좀 들어보십시오. 엔트로픽이 있습니다. 오픈 AI의 대항마로 불리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텍사스와 뉴욕에 한 5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70조 원 규모 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더해서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하면서 3,200개 정도 제시가 됐습니다. 엔트로픽이 오픈 AI의 대항마로 불리는 이유는 기업의 성장 모멘텀에도 있는데 이미 기업 고객 30만 개를 돌파해서 연매출 10만 달러 이상의 대형 고객사가 7배 급증했다라는 데이터도 이미 알려진 바이고요. 그러나 이제 시장은 이런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AI 거품론과 더불어서 AI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좀 벌리고 있는데 그 막대한 투자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어떤 기업은 회사 차에서도 발행한다라는 소식 들려드렸었는데 그런 조달 능력에 의문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쉐브론이라는 기업이 텍사스에서 가스 발전 데이터 센터에 착수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걸 보시면 에너지 기업이 역시나 AI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막강할 것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내년 병목 현상이 어디에 나타날 것인가 이걸 알아채는 부분인데 지금은 AI 칩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거는 전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에 가면은
칩 공급 이슈에서는 균형 혹은 오히려 과잉 전환하면서 재고 조정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바. 그래서 젠슨항 CEO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도 전력에 대한 문제에서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이런 흐름을 AI 칩에서 병목 현상이 전력으로 갈 수 있어서 전력주, 전력 설비 이런 쪽으로 여전히 핫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2030년에는 20%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적 비반을 한 근거들 지속적으로 나올 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시장의 트렌드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AI 시대의 전력 설비 이런 부분은 좀 주목하라는 의미에서 전해드렸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가장 핫한 섹터는 면역 항암제, 그 다음에 비만, 이런 치료제, 이런 섹터가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썩들썩하는 흐름들이 이미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ABL 바이오입니다. 상한가는 약간 풀려서 진행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최상단 18만 원까지 상단을 올린 그런 증권사도 있었고요. 이유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최대 3조 8천억 원의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인데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약물이 혈액에 잘 침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4월에 4조 원대 계약을 체결했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누적으로 계약 수출 이런 고간이 8조 원을 돌파해서 고간이 잘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내년에 10조 원 더 넘는 바이오텍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면역 항암제, 비만 관련 치료제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편에서는 제약바이오의 관심 축이 이제는 면역 항암제에서 비만 치료를 갈 것이다라는 전략들 한두 번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다시금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라는 부분에서 마지막에 좀 곁들여 봤습니다. 지금 한 10시 12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듣고 와서 브리핑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12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1시간가량 개장이 늦게 됐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미국에서 셧다운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에서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과 초록불 켜고 있는 종목이 혼조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가 오늘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또 시총 비중이 약 3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의 움직임이 일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지수를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0.3%가량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0.73%가량 하락 중입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 투톱이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반도체도 약 1.91%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KB증권에서 오늘 목표가 15만 원 유지하는 리포트를 냈는데 계속해서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 이 점이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올해 2배가량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냈고요. 삼성전자 또 CXL 메모리 세계 최초로 대량 양산에 나왔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요. 오늘 조선주가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1.74%가량 오르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이 약 4%가량 오름세인데요. 일단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으로 출발했던 조선주들이 지금 일제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캐나다 이 CPSP 60조 원 사업에 대해서 캐나다 측에서 최종 입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제 내년이면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독일과 한국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주에 대한 가능성 어느 정도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HD 현대중공업 이 소식에 4% 넘는 상승세, 하나오션도 2%가량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방산주는 조금 빠지고 있고요. 조방원 중에서 원전과 조선만 올라주고 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3% 넘게 상승세입니다. 다만 오늘 방산은 조금 지지부진한데 한화 시스템이
1.49%가량 하락,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일단 보합권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제조업종 보셔도요. 오늘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삼성전기 같은 소부장단도 일제히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1%가량 하락, 두산도 1% 넘는 하락세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은행 업종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현재 시간 일제히 하락으로 내려왔습니다. KB금융지주 0.8%가량 빠지고 있고 신한금융지주도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 1.35%가량 하락세입니다. 은행에 대해서는 간밤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에 장 초반에 기대감을 받고 상승을 해줬는데요. 일단 그리고 차주에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주가 자체적으로는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도 좋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6% 넘게 상승 탄력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양행도 1.67%가량 상승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최근 들어 매기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ABL바이오의 어제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수출 계약 소식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오늘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이 외에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하락세,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하락 중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조선 그리고 원전 쪽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그리고 5%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 하이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식이 있었죠. 뉴진스가 어도어에 복귀했다라는 소식이 시간의 거래에서 하이브의 주가를 9%가량 상승으로 이끌었는데 오늘 정규장 들어서도 지금 5.5%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닥 시장도 보면요. 전반적으로 혼조세입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래도 좋습니다. 알테오젠이 1%가량 상승, 파마리서치가 5%대 반등 중인데 특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급락했었죠. 실적이 리주난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성장세가 관측되지 않는다라는 전망에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고 이 영향에 어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일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5.41%가량 상승세고요. 휴젤과 클래시스까지 일제히 미용 의료기기단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휴젤 3%대 상승, 클래시스도 4%가량 오름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펩트론도 4.59%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ABL바이오 어제 일라이릴리와 계약 소식 밝혔죠. 어제 상한가 터치했는데 오늘은 27%가량 오름세입니다. 일단 ABL바이오 올해 총 8조 원 규모의 이 기술 수출 계약 그랩바디 B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키움증권에서 목표가 18만 원까지 나왔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리고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오늘 일단 반도체 소부장단은 쉬어가고 있고 로봇주들도 오늘 쉬어갑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트라이폴드 폰을 이제 공개를 했고 이에 대한 출시 일정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필옵틱스는 4%가량 하락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OLED 관련주들은 일단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좋고요. 네이처셀도 8%가량 급등입니다. 엔터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가 1% 넘게 하락 중인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JYP 엔터테인먼트 장 초반만 하더라도 3% 넘는 급락이었는데 현재 시간 내림폭을 줄였고요. 1.8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이 좋은 모습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지금 상승부를 켜내고 있지만 코스피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고요. 코스피 200 보시면 지금 약보합권 내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는데 대형주의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0.02%가량 강보합권이고요. 4,1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위기를 탐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셧다운이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서명을 앞두고 어느 정도 지금 변동성 장세를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1%가량 상승, 912포인트 지나갑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으로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더 강하다라는 점 오늘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이 1,469억가량 팔고 있는데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다만 그 안에서 연기금은 코스피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 2,200억가량 순매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외국인의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1,470원 선을 장중에 넘어섰습니다. 지금 고환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이 매물 부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 일제히 외국인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500억가량 순매수 중이고요. 개인과 함께 기관의 순매수가 코스닥 시장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장중에 환율이 1,475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미국 셧다운 해제, 사실상 해제 그런 소식을 듣고 1,469원, 그러니까 1,470원 선 밑으로 내려간 흐름들은 좀 안정화되고 있는 국면이구나. 역시나 이제 높긴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에서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유리기판주 투자를 잘 해야 되는데 옥석가리기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유리기판주 투자 전략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일단 AI 시대의 차세대 패키징 소재 기업들이 주목받을 텐데 패키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 때 조립, 그 완성 단계로 가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AI 시대 패키징, 그러니까 알짜 기업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AI 반도체 패키징은 난이도가 많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기능을 빨리 또 소화해야 되는 그런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유리기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그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때 좀 급등하는 흐름들 최근에도 나타났었는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투자 유의사항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난이도도 일단 높고 공정 표준 이런 부분도 부재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인증을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수율 확보도 관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흐름으로 상용화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시장은 초기 국면이고 연구와 검증 단계이니까 앞으로 이런 과정을 잘 견뎌서 결국 성공적인 기술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을 잘 바라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산 시점은 2027년 그리고 그것도 말입니다. 2028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산 시기만 봐도 지금이 시장의 초기 국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 완성도가 높은 기업, 그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유리기판 전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업을 골라서 선별 투자하는 것이 결국 수익률 측면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양산에 대한 경험이 일단 있는 기업이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향후 핵심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그 종목을 제시했거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PSK 홀딩스. 보기 드문 3대 경쟁력이 있다라고 제목에 썼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일단 PSK 홀딩스를 왜 제안을 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언급했냐라고 보니까 2028년까지 첨단 패키징을 하는데 핵심 수혜주로 부상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 보기 드문 그런 핵심 경쟁력 3개는 첫째, 리플로우라고 해서 AI 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면 뭐 수직으로 쭉 쌓거나 아니면 옆으로 쌓거나 뭐 이런 형태인데 그거를 잘 쌓기 위해서는 접착을 잘 해야겠죠. 그런 부분으로 칩과 기판의 열을 잘 활용해서 접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첫 번째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스컴인데 세 번째를 얘기하고 두 번째를 얘기해야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 AI용 칩과 칩을 연결하는 사이에서 전기 신호가 잘 오고 가게 하려면 미세한 구멍을 딱 뚫어야 되는데 그게 유리기판의 미세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지고 있고요. 디스컴은 그 미세한 구멍을 딱 뚫을 때 불순물이나 먼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깨끗이 세정을 해야지 결과가 좋습니다. 완전한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을 없애는 청소를 싹 해주는 세정 능력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공정 먼지 불순물 제거가 디스컴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있고 그래서 PSK 홀딩스는 3대 기술이 있는데 리플로어와 디스컴 이 부분이 핵심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리플로 첫 번째, 디스컴 세정 이게 두 번째, 장비가 이제 대량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된 게 바로 PS홀딩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TSMC의 단일 고객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어서 고객사들이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TSMC나 삼성이나 인텔이 만에 하나 유리기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확장했을 때 동사가 그러니까 이 기업 PSK홀딩스가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언급을 하면서 목표가 69,000원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최근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 오늘도 52주 신고가 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핫한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인기가 지속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밴드, 목표가 상단은 13만 8천 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AI 시대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업이다라고 상상인 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서브용 부품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걸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여기가 특히나 AI 붐이 나타나기 전에 공장 증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막 몰려왔을 때 일단 돌아갈 공장이 있으니까 그 물량을 만들어서 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요를 다 소화해서 만들어낼 제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문이 폭증해도 대응할 수가 있어서 이게 다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TPU 생태계가 확장된다고 하는데 왜 CPU는 컴퓨터용 칩이고 GPU는 그래픽용 칩이고 TPU는 딥러닝용 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AI 칩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객사들에서 자꾸 자신의 자체 AI 칩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MLB 수요 이제 기판 부분인데요. 기판도 이제 많이 쌓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기술력이 있는 이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36억 원으로 1년 사이 세 자릿수 성장률 10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객사에서 차세대 TPU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거를 공급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능이 좋은 부품을 자꾸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안정화도 또 깨어지겠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도 2배가 늘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 상상인 증권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은 거고요. 어쨌든 이거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공급자 우위에서 쓸 가능성 좀 있다라고 봤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 협상력이나 수익성 극대화에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13만 8천 원으로 올려잡았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요.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이 글로벌리 확장될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곳을 얘기했는데 미국 그리고 유럽 되겠습니다. 유럽부터 살펴보면 저가 전기차 전략. 성공에 대한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올해 출시된 EV3나 캐스퍼 EV, 그러니까 전기차거든요. 이미 반응이 좀 좋다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을 선호하는데 그런 전략이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 점유율을 유럽 쪽에서 확대를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 기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인데 미국은 그 SUV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이브리드 시장 이게 사실 도요타가 사실상 독점했는데 이걸 우리가 빼앗아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지금은 도요타가 잠식하고 있지만 도요타 빼내고 우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 부분 점유율을 나누게 되는 건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미국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팰리세이드
10월 출시했고요. 텔루라이드 기아 건데 내년 2월 출시 예정이거든요. 톡톡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년 글로벌 판매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점유율이 급등하면서 달릴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챙겨보시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목표주가 33만 원이었고 기아는 15만 원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볼게요. JYP 오늘 좀 떨어지죠? 근데 실적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10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 신인들의 앨범 음반 이런 부분 발매가 좀 증가하고 데뷔를 하면서 제작비가 급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용이 부담이 됐다. 3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러나 뭐 아티스트 성장이나 펀더멘털 자체는 견조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오늘 아침 나온 증권사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투자증권은 11만 원으로 얘기를 했고요. NH투자증권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키움, 다올, IM 증권 10만 원으로 얘기했고 골드만삭스가 JYP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9만 4천 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중국 쪽 굿즈, 매출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 주가 내려가는 소리가 일단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JYP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의 리포트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는지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눈치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 며칠 사이에 바이오주 쪽에 매수세가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시장을 리드했던 로봇이나 이런 쪽에서 대거 자금 이탈해서 바이오 쪽으로 가고 있죠. 바이오 쪽은 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름대로 연구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들을 매수는 뭐 그 나름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을 조 단위로 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실제로 이 다국적 제약사 대거대 그 제약사의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만큼의 이 뭐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만 해도 즉 파는 약이 없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돈을 버는 그런 바이오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 때문에 또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한 업체들과 실제 이 연구만 하고 있고 돈만 까먹고 있는 업체들은 확실히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 비만 치료제나 이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있습니다. 제약사들 같은 경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자기 돈을 버는 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업체들이죠. 이런 업체들은 돈을 벌고 있는 제약사들은 뭐 경기 방어주의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항상 어느 정도의 매출은 가져가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방어적 성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세일 때 이런 바이오주나 제약주 이런 것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미국 쪽에서 이 셧다운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30일이 넘도록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최장 기록을 또 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이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전 세계로 감염을 시켜버릴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 달러에 대한 부분, 이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오전 중에 개장 초에는 1,460원을 넘어버리도록 거의 70원까지 갔는데 이 정도면 이번 4분기 때 우리 기업들 특히 수출 기업들은 그 사상 최대 그러니까 수출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원자재를 사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 부담은 가겠죠. 하지만 지금 국제 유가가 굉장히 낮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겁니다. 오히려 이 우리나라 이 수출주들이 원달러 환율의 이 수혜를 보고 환차익뿐만 아니라 특히 대표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 배를 수주하고 나서 배를 이제 그 선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3년 전 원달러 환율을 생각해 보시면 뭐 1,200원 요럴 때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 1,400원이 넘는 그 원달러 환율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환차익만 해도 어마무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주가 제일 먼저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조바원 중에서 조선주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이 조선주의 실적이 워낙 좋은 데다가 환차익도 플러스 알파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장은 바이오주들이 대금 장대 항목을 만들면서 급등하고 있어서 이쪽이 말 그대로 더 갈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은 소수의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한 종목들의 그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파란불을 켜면서 제조업 쪽에서 매출을 내고 있고 나름대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특히 AI 관련해서 피지컬 AI 로봇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런 지금 대기업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파란불을 켤 때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연말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 뭐 유통업체들이 싸게 재고를 팔아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제조업으로서 확실한 자기 사업을 갖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들이 이런 시장에서 뭐 가격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형주들이 지금은 하락하고 중소형주 쪽에 매수가 몰려가는 이런 순환매 장사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긴 안목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에서 자금이 어디를 쏠리는지 알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김태현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이 시장에서 여러분께 실질적인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 저희가 바로 이어서 또 전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026학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13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정규 거래가 일제히 1시간씩 늦춰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개장해 오후 4시 30분에 마감한다. 장전 장후 시간 외의 거래도 각각 오전 9시 30분, 9시 40분, 오후 5시, 6시로 1시간씩 늦춰진다. ETF, 채권, ETN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코스피 200 선물 옵션, 국채 선물 등 주식 금리 상품의 개장과 종료 모두 1시간씩 미뤄지며 달러금 선물은 개장 시간은 1시간 연기되지만 종료 시간은 오후 3시 45분으로 평소와 같다. 한편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수능일 당일 프리마켓을 운영하지 않고 메이마켓 거래를 오전 10시 오후 4시 20분으로 1시간씩 수년된다. 애프터마켓의 경우 개장 시각이 1시간 수년돼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하지만 마감 시간은 오후 8시로 기존과 같다. 저희 기업 발굴에서 투자 전략이 뭔지, 성장 모멘텀이 뭔지 알려드리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 맞춤형 전략, 이제 뭐 독립리서치 아리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려주실 기업은 제가 이제 미리 기업 여쭤봤는데 DKND였어요. 네.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기업은 제가 네. 작년 요맘때 한번 네. 소개시켜 한번 드렸습니다. 해주셨어요? 왜냐면 1년 전? 예. 정확히 1년 전쯤인데 예. 제가 이 회사는 이제 베트남에 있는 그 생산 시설도 직접 라인 투어도 했어요.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 탐방을? 네네네. 그래서 베트남에 그 당시에 이제 공장 업그레이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탐방도 했었고 올해 제가 이제 팔로업 차원에서 한 번 더 다녀왔고요. 이 회사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DKND 이름이 좀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2000년도 설립이 됐고 2018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고요. 방금 제가 앵커님한테 나이키 신발 신어보시나 얘기 드렸잖아요. 그 나이키 신발의 원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이제 합성 피혁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합성 피혁? 합성 예. 피혁의 또 부직포가 또 원 재료예요. 예. 그러니까 이 원 재료를 사실은 동사가
만들어서 예, 그런 OEM 업체들에 납품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갖다 주면은 그 회사들이 신발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 또 다다시에시로 모자도 만들어요. 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뭐 컬럼비아라고 하는 이제 등산복 유명한 예, 브랜드 이런 예, 거 예. 이거 다 고객사입니다. 아웃도어 그래서 네네네. 쪽. 그래서 오. 동사가 만드는 제품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 그 원 소재단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많이들 생활하는 그 의류라든지 예. 모자, 신발 이런 거에 대부분 합성피혁이나 부직포 이런 것들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발 그리고 모자 이런 데에 원재료, 네. 그런 거 합성 피혁하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사업 구조 이런 부분도 듣고 신규적으로 뭔가 하는 거 왜냐하면 1년 만에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거니까 네네. 좀 의미 있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사가 일단 신규 사업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동사가 사실은 원래는 부직포 유통을 하다가 네. M&A 통해 가지고 제조 시설도 드리고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확장하는 성장해 왔던 거군요. 기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캐시카가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돈을 벌면은 그거 가지고 M&A 통해서 회사를 계속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 이렇게 키워 왔기 때문에 일단 동사가 현금 벌고 나서 다음 모색했군요. 그 지금도 회사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또 다른 M&A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분야를 기존에 하던 거에 추가로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우리도 새로운 걸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화장품 쪽은 이제 바디케어 쪽, 네. 예, 지금 M&A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AI 어플리케이션 쪽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역시 그다음에 AI 들어가는군요. 부직포의 그 원재료 쓸 수 있는 게 또 하나 어디냐면 이차전지 쪽이에요. 요새 그 화재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불을 네. 좀 안 나게 하는 단열재 뭐 이런 쪽. 그래서 부직포가 이런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사가 부직포를 원래 만드는 기업이니까 배터리 소재 쪽 뭐 이런 사업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사가 지금 기존 사업도 성장시키긴 하겠지만 새로운 쪽 분야도 지금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은 제가 볼 때 이런 분야에서 나오지 않을까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금 어쨌든 창출했기 때문에 다음 사업들 했었고 그 다음 사업도 모색하고 있는데 AI가 붙을 것인지 아니면 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발열을 없애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애초에 없애는 그런 또 부분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일단 뭐 현금을 창출해서 사업을 확장했다고 하니까 실적 부분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올해 실적 같은 경우 매출액 제가 보니까 1,300억, 영업이익은 한 1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익이 좀 더 잘 나올 거예요. 내년도에 매출액 한 1,400억, 영업이익 140억까지 나오는데 올해 그 예상보다 좀 다르게 이익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 이익률이요? 이유가 뭐냐면 뭐 많은 업종이 그렇지만 관세 이슈가 동사도 영향을 분명히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회사가 예상했던 이익률은 사실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해 100억대 이익은 낼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130억, 40억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사실 상당히 안정돼 있는 기업이고요. 과거에도 영업이익이 아무리 못해도 한 80억대, 뭐 100억대 꾸준히 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캐시카우는 늘 있던 기업인데 올해 이익률이 회사가 예상했던 것좀 떨어졌다. 예, 하지만 예. 지금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가면 갈수록 이익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을 거다. 이렇게 예.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실적인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실적은 좋아질까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서 어떤 신사업을 해볼까 고려하는 중이고 그러면 이제까지 해왔던 거 다시금 회복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또 소개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하게 되면서 네. 그 모멘텀이 어디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생산 능력 확충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베트남 공장 갔다 왔다 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사실은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있었고 예. 그게 올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산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매출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고객사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수요에 기반해 가지고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제가 네, 볼 네.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동사가 JV 설립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미 쪽, 그다음에 베트남 여기에 생산시설이 있는데 또는 생산시설을 늘릴 건데 이런 쪽에서 뭔가 공장을 더 늘리면서 매출 이익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요. 업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성 공장. 그러니까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또 관세 피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성 공장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출을 더 늘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생산 캐파가 늘어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부분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매력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뭐가 있을까요? 일단 동사는 사실은 사업 자체 약간 올드합니다. 네. 그 회사도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캐시카우를 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카우가 탄탄한 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고요. 현금 창출력? 네네. 예. 그다음에 합성피혁 시작도 계속 트렌드가 좀 변해요. 뭐냐면 과거에는 천연피혁이 많이 쓰였지만 합성피혁, 요새는 뭐 PU라 폴리우레탄 계열 많이 쓰이거든요. 여기 요새는 또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동사가 지금 많이 연구 개발하고 있고 이미 제품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모자 사업 얘기 드렸잖아요. 예, 모자 사업 사실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모자가 이익률이 20% 넘는데 올해 이익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관세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관세 그래서 때문에? 그걸 좀 피하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성 공장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자 사업이 이익률이 내년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결국에는 캐파도 늘어나지만 이익률 자체를 올릴 수 있는 네.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앞서 실적 올해 100억인데 내년도에 140억. 단순 계산하시면 이익률이 4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업이 잘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확실한 투자 포인트인 것 같고 앞서 신규 사업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예. 돈 잘 버는 기업들은 항상 M&A 늘 검토합니다. 여기서의 뭔가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DKND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점 우리가 주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약간 삐끗했어도 향후 그 성장 폭이 좀 있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투자 시에. 왜냐하면 리스크는 만약에 반영했다 치면 그런 부분에서 실적 성장도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어떤 부분으로 모멘텀을 봐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배당 같은 것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 변동성에도 안전판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업은 또 있는 건지 주주 매력이 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코스닥 시장 내에서요. 네. 그 밸류업 공시가 작년에 약간 붐이었잖아요. 네. 몇 안 되는 그 공시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 예,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은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게 회사의 그 오너분의 어떤 마인드 중에 하나고 이게 의지로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가 전혀 반영이 없는데 네. 작년까지는 배당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아마 내년부터 배당금이 확 올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요? 배당 성향도 30% 이상 맞출 것 같고 그게 오너의 의지가 네네네. 있기 때문에 주당 배당금도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000원 기준,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보고 쓰면서 계산해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내년도에 주당 배당 계산해봤을 때 한 6%대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내에서 그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 1.5%만 넘어도 고배당주로 하거든요. 예. 근데 동사는 지금 그 정도는 돼요. 1.5% 근데, 정도 비상 되는 되는데 거예요? 내년도에 6%대가 확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배당의 매력도가 확 생길 것 같고요. 의외로 6%, 외국인 6%로 네, 6%입니다.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그다음에 연간으로 외국인들은 의외로 1.5에서 수익성이 안정돼 있는 예. 기업이고 주가가 좀 안정돼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이에요. 네. 제가 볼 때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올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은근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 배당 때문에. 그래서 배당 수익이 높은 게 제가 볼 때는 확실한 모멘텀이고 자사주 소각은 작년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7년까지 한 80억 정도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만큼의 또 주주가치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시총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사실 동사는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한 매력도 그다음에 자사주 어제도 법안 뭐 토의된 내용들 기사 나왔지만 네. 그런 게 부과될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 확실한 기업 중에 하나니까 그 매력 또한 놓고 봐도 제가 볼 때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걸 강조해 주신 거 보니까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오셨나 이런 생각도 일단 들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하나 신사업 모멘텀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다 하나 근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배당 DPS가 연간 6%로 증가할 가능성 그런데 이런 모멘텀을 잘 반영하지 않아서 지금 주가의 위치는 낮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중에서 뭐니 해도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고르면 되는 건지 정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예. 투자 포인트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매수했다. 그럼 배당 수익률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예. 연간으로. 지금 매수하면 예. 돈 또 투자 성향이 또 장기 투자다 보니까 예. 이런 지금 기업들 좋아하는데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시면 배당 수익률 일단 연간 가져가시는 거고 주가는 지금 시총이 한 400, 500억대입니다. 네. 근데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억이에요. 올해. 내년도 140억입니다. PER 기준 놓고 보면 사실은 네.
5배 네. 또는 뭐 더 낮게는 한 4배, 3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PER 기준 놓고 봐도 저평가 가치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기업들이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밸류를 받는 건데 앞서 제가 성장성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바디케어 쪽, 네. 또 AI 어플리케이션 쪽 이런 쪽은 밸류에이션이 달라지죠. 그렇죠.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럼 PER 이 기업은 3배짜리가 아니고 10배, 15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가만 놓고 보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늘 이야기하지만 뭐가 투자 포인트였을 때 싸, 그 사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배당 지금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공개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시장에 알려지면 또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 분석상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면은 투자 포인트는 우리가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DKD가 매력도가 높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럼 저희가 투자 유의사항 또 반드시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이 회사는 리스크 요인을 찾아봤는데 사실 없어요.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안전반이 좀 깔린 예, 그런. 굉장히 안정된 기업이라서 아. 리스크는 없는데 예. 리스크라고 하면 결국엔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기업 발굴한 거예요. 예, 발견해서 좋다고 예. 봤는데 아. 시장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소외되어 있다는 게 사실 그런 거고 섹터가 약간 아까 봤을 때 올드합니다. 예. 합성피업 쪽, 부직포 이러면 약간 올드하게 시장이 바라봐요. 그러니까 낮은 밸류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리스크 요인인데 결국 이거는 제가 볼 때 회사가 타개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새로운 성장성을 가지고 타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 요인들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이유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이해받으면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시점에서 말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도 투자 전략에 잘 반영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DKND에 대한 기업 설명해 드렸고요.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잘 발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프리미엄 효과로 다시 한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HBM4 효과로 프리미엄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목표주가 15만 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엔비디아 HBM4 공급망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최대 40%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2026년 HBM 출하량은 올해보다 2.5배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HBM 할인 요인이 할증으로 바뀌고 DDR5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도 삼성전자에 돌아갈 것이라며 적정 시가총액이 1,0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2026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6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하고 전체 영업이익은 82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4분기 실적은 매출 88조 6천억 원, 영업이익 16조 원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수능입니다. 수능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그동안 못했던 게임하러 PC방부터 많이 찾을 듯 싶은데요. 이 수험생들의 폭발적인 방문, 그리고 이번 롤드컵으로 PC방은 한동안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번 롤드컵 결승 다들 보셨나요?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T1과 KT의 이른바 통신사 더비. 이 치열한 경기 끝에 T1이 풀세트 속 3연속 우승, 3핏을 달성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선 최태원 SK 회장은 T1의 팀워크와 끈질긴 정신이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직접 축하 메시지를 올렸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며 축하를 했습니다. 국가 정상 그리고 대기업 총수, 전 세계 1억 명의 시청자까지 도대체 e스포츠 시장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커진 걸까요? 우선 지금 e스포츠 시장은 영화, 음악 못지않게 글로벌 엔터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e스포츠 시장의
게임의 중심에 있는 페이커 선수는 사실상 게임계 메시급 이런 인기고요. 우승팀 T1도 올해 창사 이후 첫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폰서도 빵빵한데요. 사우디 국부펀드, SK텔레콤, 메르세데스 벤츠, 레드불 스포티파이까지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주 그리고 챌린저스 LCK로 이어지는 육성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충성도 높은 팬덤, 끝이 아닙니다. IP 확장성과 굿즈까지 이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굳어지면서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데, 반대로 중국은 미성년자 주 3시간 규제로 유망주 발굴 시스템이 거의 멈춘 상태라고 하고요. 강력한 투자도 줄면서 LPL 경쟁력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부터 지스타 2025가 부산에서 개막을 합니다. 올해는 게임 산업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NC는 모든 부스를 GPU 실시간 렌더링 스테이지로 바꾸고요. 또 이제 게임이 아니라 다운로드가 아닌 이 서비스로 바뀌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넷마블은 콘솔, 모바일 PC를 넘나드는 IP 확장 전략을, 크래프톤은 펜월드 모바일을 테마파크형 체험존으로 만들어서 IP가 곧 하나의 세계가 되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e스포츠 관련주들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펄어비스와 네오이즈입니다. 두 종목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우선 펄어비스는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자사의 검은 사막 매출 증가로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주가도 이에 반응하며 어제 강력한 시세 반응을 보여줬었는데요. 네오이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 거짓, 브라운더스트2의 쌍끌이 흥행 속에서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또 증권사에서는 네오이즈가 꾸준히 투자한 인디게임 R&D가 이제 하나씩 시장에서 결실을 맺는다며 호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지스타에서 인디 라인업이 대거 공개된다는 점도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정리하자면 한국 게임사들은 글로벌 기술 IP 경쟁에서 탄탄한 구조로 앞서가고 있고요. 또 페이커 보유국이잖아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그럼 저는 내일 돈이 되는 트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삼성전자가 HBM4 프리미엄 효과로 다시 한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HBM4 효과로 프리미엄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목표주가 15만 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엔비디아 HBM4 공급망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최대 40%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2026년 HBM 출하량은 올해보다 2.5배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HBM 할인 요인이 할증으로 바뀌고 DDR5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도 삼성전자에 돌아갈 것이라며 적정 시가총액이 1,0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2026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6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하고 전체 영업이익은 82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4분기 실적은 매출 88조 6천억 원, 영업이익 16조 원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네, 역대 최장 기간 이어졌던 43일간의 미국 셧다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종료를 위한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은 정부 자금을요, 내년도이죠. 1월 30일까지로 임시로 연장하는 안이 담겨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뭐 단기적인 시장의 불확실성은 완화가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랜 기간 그 정부 셧다운 때문에 기능이 멈춰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앞으로 소비자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 발표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뭐 미리 기대감이 있었던 바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쳤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흐름들은 보이고 있고 다만 그래도 환율이 오늘 장중에 1,475원까지는 갔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셧다운 사실상 종료 이후에 지금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현재는 1,469원으로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셧다운 이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신입서 소장의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수능 보시는 분들 지금 잘 보고 계실까요?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서로 맞춰보시는 분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데요. 맞춰보시지 마시기 바라고. 자, 수능이 끝나도 계속해서 수능은 평생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투자자분들은 투자 수능을 계속 치르고 계신데 어떤 지금 그 성과를 거두고 계실지. 코스피는 4,100이고 코스닥은 900선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자신의 투자 수능 실적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또 그 굉장히 이슈가 하나 발생이 됐죠. 오늘 코스피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그 SBS인가요? 인기가요? 그 뉴진스의 첫 데뷔 무대 충격적이죠. 지금 그 조회수 얼마 됐을까요? 그럼 요즘에 안 찾아봤는데 그거 진짜 너무 충격적 아닙니까? 그거 포카리스에 또 마시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는 영상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동안 사실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기자회견이 있을 때 정말 최고조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그 뒤로 너무 지리한 법정 공방이나 막 이런 거 나오니까 그냥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이제 뉴진스 복귀 얘기 나오니까 관심이 가네요. 정확히 그런 내용은 모르겠어요. 법정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막 개개인 멤버별로도 다 틀리고. 근데 오늘 일단 소식이 나왔습니다. 뉴스를 볼까요? 지금 보니까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일단 5명이 전원 복귀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 2명 확정됐고 기업 계열을 먼저 볼까요? 2005년 설립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고 한국, 일본, 미국 등 12개 독립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멀티 레이블 전략이죠. 이 회사가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멀티 레이블 전략이기 때문에 어도어라는 그 회사 거기에 이제 맡기고 거기서 키워낸 게 뉴진스였는데 거기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방시혁 대표가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멀티 레이블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장에서 여러 부서에서 찍어낸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음악적 다양성을 구축한다 그거였는데 지금 문제가 또 이렇게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있고 AI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하이브라는 어떤 이 브랜드가 3대 기획사의 그걸 깨는 사실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시절에는 야, 이렇게까지 클지 아실 분이 있었을까요? 그때 만약 알았으면 이미 선제적 투자하셨으면 성견지명이 컸던 것이죠. 그 당시에 방탄소년단 초반에 이렇게 아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세계적인 그룹이 될 줄 알았을까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그냥 방탄소년단 1인 회사였거든요, 거의. 근데 이게 하이브로 지금 진화가 되고 그 아래에 세븐틴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히트한 이 가수들이 많이 있죠. 아일리까지 나오고. 그런 것들은 사실 모르겠어. 서로 인사를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잖아요. 하여튼 연예계는 그런 말이 많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어쩌고 선후배끼리 시끄러운 얘기 많죠. 하여튼 시끄러운 얘기 많은데 결과론적으로 그냥 듣기 좋은 그리고 보기 좋은 결과물을 내면 됩니다. 그런 팬들이 지금 환호를 해요. 자, 일단 이슈를 볼까요? 자, 지금 3명에 대한 소식이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일단은 3명이 확인 절차 중이라는 것까지 제가 보고 왔거든요. 지금 근데 웃긴 게 저기를 놀러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남극인가? 남극을 갔다고 하는데 남극을 갈 수가 있나요? 자, 일단은 혜린과 혜인 씨는 소속사의 전속 계약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어도가 공식 자료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나머지 3명은 복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언론사에다 밝혔거든요. 민지, 한이, 다니엘 씨는 연합뉴스에다가 밝혔는데 어도에서 공식 확인을 안 해줬어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하는 것으로는. 그래서 어도에서는 확인 중이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멤버 3인은 밝혔는데 어도가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타이틀은 5인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온 타이틀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도에서 공식 계정에다가 올려주기를 지금 팬들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법정 공방이 보니까 1심 가처분 모두 어도가 승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참 법정 공방 이런 건 정말 지리하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순수하게 저렇게 노래만 했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3명이 만약에 어도가 확정된 보도를 내주면 5명 전원 완전체로 복귀가 확정되게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하여튼 민지, 한이, 다니엘 중에 한 명이 지금 남극을 놀러 갔다고 해요. 자, 그 남극인가? 거기 놀러 가서 뭐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 데진스가 방시혁을 고안했는데, 자, 저 5명의 저런 그 옛날에 게임 캐릭터 같은 것들을 올리면서 지금 추앙을 하고 있고요. 데진스가 방시혁을 고안해,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방시혁 대표가 약간 위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입장 밝힌 3명 때문에 바로 저거죠. 지금 저걸 기다리고 있죠. 어도가 오피셜로 지금 그 전원 복귀 기사를 띄워주면은 그 움직일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 5명 전원 복귀라는 기사 보고 올랐다가 3명을 어도가 확인 중이라는 소식이 세부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도에서 오피셜로 지금 나오면은 주가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분도 저런 의견인데요. 그때 쏠 거니까 우선 30 아래로는 얼른 줍줍해라.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어도 오피셜로 3명까지 포함한 5인 전원 복귀가 확정된 기사가 나오면 30 이상으로 쏠 거라는 지금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도 그런 의견이죠. 어도 최종 입장문에 주가가 갈리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어도랑 그 3명의 어떤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속 기사를 지금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뉴진스 팬들이라던가 지금 하이브 주주분들은 지금 계속 추이를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코스닥으로 갈까요? 이제 코스닥이 워낙 뜨겁거든요. 자, 오늘도 코스닥이 플러스죠. 자, 지금 코스닥으로 약간 매기가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조방원 위주로 가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지금 목표 주가 막 15만 원, 100만 원 나오고 이러고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졌잖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바이오가 완전히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자, 일단 ABA 바이오 안 볼 수가 없죠. 지금 이게 이틀 연상 갈 뻔했습니다. 지금 이틀 연상을 갈 뻔했어요. 자, 일단 2016년 설립됐고 2018년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2년 만에 상장 성공했네요. 그리고 이중항체 기반 기술, 이중항체 기반 기술이 지금 이게 수출이 된 거죠. 항체가 2개인 거예요. 항체가 2개로 가서 예를 들어서 그게 암세포를 공격하는 2개의 미사일 공격형 저게 항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체,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능력을 올리는 항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다채로울 수가 있어요. 2개 다 면역세포의 강점을 살리는 수비형 미사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한 번에 2개를 날리는 거예요. 정말 이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그 기술이 뭐를 뚫고 간다? BBB를 뚫을 수가 있어요. 뇌혈관 장벽. 우리의 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두들겨 보세요. 어디가 제일 단단한지. 웬만하면 머리통 안 깨집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뒤에 축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뒤통수 깨져도 피만 나지 머리통이 깨져서 뇌가 다치는 일이 별로 흔하지가 않아요. 워낙에 그 머리통 그 뼈로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그 뼈를 뚫고 들어가도 뇌는 뇌혈관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병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이 치료하기가 어려운 게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정맥 주사에다 꼽잖아요. 핏줄에다가. 지금은 그게 어디까지 진화가 됐습니까? 우리 비만 치료제 보세요. 정맥 주사 제형에서 그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배에다가 쏴도 그 정도 효과가 나고 이제 먹어도 경구용으로도 그 정도 효과가 나는 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DNT 파마텍 이런 게 날아가고. 근데 여전히 정보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사를 꼽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전달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이중항체 기술이 이 2가지 항체를 날릴 수 있는 2가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기술인데다가 뇌혈관 장벽까지 뚫고 들어가는 미사일이란 말이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지금 가치가 높은 기술이었던 것이고 면역 관문 조절, 항암 타깃 발굴, 혈액 뇌가문 통과능 향상 치료제, 항체 약물 접합제. 자, 요즘에 무슨 이 바이오신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 다 들어 있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제가 ADC 치료제잖아요. 자, 그래서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이름이 그랩바디입니다. 저게 이미 몇 년 전에 수출했었고 자, 뒤로 가볼게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곤사마나 저기 셀트리온 회장님이죠. 서정림 회장님. 그분들은 팬덤이 상당해요. 아시죠? 셀트리온 회장님은 용장이라고 불리고 있고 저기 HLB 곤사마 형님은 저기 덕장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바이오신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됐고
셀트리온 HLB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에 떠오르고 계신 분이 HLB 회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자, 뒤로 가볼게요. 내용 볼게요. 뉴스에 앞으로 해주세요, 다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터져버린 거죠. 앞에 뉴스가. ABL 바이오가 1112 지금 기술 수출했죠. 기술 수출했는데 지금 그랩바디 기술 이전 및 공동연구 개발 계획이에요. 이게 ABL 바이오 거를 이걸 데려가갖고 1112가 적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 항상 우리 그 바이오 신에서 계약 나왔을 때 이게 총 액수로 나오거든요. 총 액수 보시면은 총 액수가 3조 7,487억 원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함정에 빠져야 될지 말아야 될 게 이 뉴스가 딱 나왔을 때 3조 7,487억 원 어마어마하잖아요. 시가총액 거의 시가총액에 맞먹어요. 많이 올라갔고 시가총액이 6조가 됐지만 시가총액의 절반이에요. 이 가격이 이 돈이. 근데 이 돈이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이게 다 꽂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단계별로 마일스톤이란 게 단계별로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임상 1상에서 수출을 했다. 그러면 임상 1상 후반부터 뭐 임상 1상을 또 1A나 1B로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전반기 1상, 후반기 2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단계에 따라서 그 넘어간 단계부터 그 받은 회사, 1112가 예를 들어서 이 임상 1상 후반부터 진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임상 1상에서 결과가 나와서 2상으로 넘어갈 때 그때 마일스톤 한번 주고요. 배당금 같이 주는 거예요. 그다음 임상 2상 통과되면 주고 임상 3상 통과되면 주고 뭐 계약에 따라서 있어요. 그리고 FDA 허가 받으면 또 뭐 주고 그다음에 FDA 허가를 받아서 이제 신약이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고 이런 것들인데 마일스톤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건 3조 7,487억 원이고요. 아까 말한 로열티는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판매량에 따라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되는데 이거를 직접 꽂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를 몇 년 전에 ABL 바이오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이제 ABL 바이오 회장님, 우리는 그거잖아요. 이런 회장님들을 직접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못 하니까 우리는 어디서 이런 저기를 받게 되나요? 느낌을. 언론의 인터뷰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장, 덕장 얘기 나온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셀트리온 회장님이 항상 나와서 되게 막 강하게 얘기하시니까 용장 같은 거죠. 뭐 얘기해보면 여리신 분일 수도 있지만 곤사마님은 왜 덕장이에요? 나오셔서 유튜브에서 눈물 흘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막 자기가 지점 돌면서 직접 설명하고 다니잖아요. 압구정 증권사 지점을 직접 가서 자기가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곤사마 형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것도 똑같죠. 제가 ABL 바이오 회장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으니까 직접 현실에서 어떠신 분인지 몰라요. 인터뷰에서 느끼는 건데 유머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굉장히 비유를 많이 하고 그때 무슨 비유를 하셨냐면 우리 선수가 메이저리그 구단이랑 계약을 했는데 메이저리그 구단한테 받은 계약금도 굉장히 높게 받았고 그 계약금이 반환될 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받는 좋은 조건으로 선수가 일단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거다.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계약금을 많이 받은 건 좋은데 거기 가서 이제 경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받을 금액은 이제 우리에 따라 달려있다. 그 비유를 제가 말한 거를 거기다 비유를 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야구에 대한 비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ABL 회장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겼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결국에 그 얘기를 실현을 하셨더라고요. 그 몇 년 전에도 수출권을 하나 있었는데 사노피에 프랑스의 사노피, 프랑스 시가총액 1위예요. 프랑스는 제약사가 사노피랑 기술 수출 계약을 했을 때 그것도 그랩바디 기술이었거든요. 그 수출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계약금을 많이 받고 반환 의무도 여기 반환 의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반환 의무가 없어요. 이거 잘 살펴봐야 돼요. 계약금 4천만 달러 585억 원을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는 돈으로 10일 내에 수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끔 조건이 붙은 게 있어요. 만약에 협상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으면 이거 585억 원 다시 뱉어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환 가능성이 없거든요. 사노피아도 반환 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면 우리가 몸값을 더 높일 수 있다 했는데 몇 년 뒤에 또 터트린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자, 지금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리그를 자주 보시는 회장님인 걸 그때 알았고요. 자, 그래서 이분이십니다. 굉장히 인상이 좋으세요. 또 여기서 또 이제 팬덤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님, 진양곤 회장님에 이어서 이상훈 회장님이십니다. 인상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밈이 친밀하니까 상훈이 형이 시리즈라고 했다. 그러니까 상훈이 형이 지금 시리즈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연이어서 계약이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와, 한 주밖에 못 산 내 자신이 너무 화가 나. 뭐 꼭 늘상 이렇죠. 사실 주식이 어려운 게 연상을 가고 있는데 내가 주식을 한 주밖에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분은 마음껏 내려봐라 이거예요. 자기는 평단이 9만 원대랍니다. 와, 정말 좋은 가격에 샀죠. 이거 지금 9만 원대여서 이분은 이득이 엄청나게 많이 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신 분도 계시거든요. 오늘 사신 분은 마음이 정말 불안해요. 왜냐면 연상을 거의 갔기 때문에 이틀 동안 60% 가까이 올라가지고 언제 빠질지 모르고 내가 조금만 빠지면 손실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미리 사셔가지고 엄청 대박이 나신 경우에 이분은 더욱더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있죠. 이런 분이 오히려 이제 3연상을 먹을 수가 있죠. 기다리다 보면은. 자, 트럼프가 나오고 있군요. 자, 3만 원대 손해보고 팔았었는데 슬프다. 단타로 조금 벌었지만 어제 또 팔고 오늘 후회하고. 그래서 ABL 바이오는 하락하면 왕창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또 자랑하겠죠? 민주당이 패배했고 손실을 많이 입혔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셧다운 해결된 건 자신 때문이라고 하겠죠. 자, 저희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밖에 못 산 내 자신이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사파를 이제 오늘 아무래도 그 3명의 소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브 걸로 준비를 했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 뉴진스의 처음에 그 굉장히 인상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5명 완전체가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따로 그 2명이서 활약하는 거 2명도 조금 팬들 입장에서는 감지덕지하지만 사실 5명을 보다가 2명이 2로 활약하는 거는 조금 뭔가 저희 성에 안 차지 않아요? 그래서 5명이 완전체로 나왔으면 좋겠고 다시 이런 법정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다시 한번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뉴진스니까 새로운 청바지잖아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때 새 청바지를 사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새 청바지를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다시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이런 장면을 해봤습니다. 이런 장면이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팬으로서 그리고 하이브 주주분들이 커뮤니티에서 바라는 대로 희망을 담아서 제가 제작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마블 한마디는 이렇게 해봐야겠는데요. 새 청바지를 입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나가볼까? 네, 역대 최장 기간 이어졌던 이 43일간의 미국 셧다운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종료를 위한 최종 합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산안은 정부 자금을 내년 1월 30일까지예요. 임시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시장의 불확실성은 완화가 된 겁니다. 다만 오랫동안 그 기등이 멈춰 있었잖아요. 그래서 10월 CPI 소비자 물가 지표, 뭐 고용 지표 발표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미리 기대감이 있었던 바 상승폭이 일부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75원까지 오늘 장중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466원으로 다소 내려온 상황이고 어쨌든 미국 셧다운 이 기간이 최장 기간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1조 5천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00조 원인데 그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 좀 살펴드렸습니다. 미국 셧다운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셧다운 어쨌든 최장 기간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뭐 경제 지표 공백이 이제 메워질 테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잘 팔로우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으로 이어지던 미국 셧다운이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하원을 통과한 이후 오늘 아침 우리 시간으로 11시 45분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졌고요. 최종적으로 셧다운은 마무리가 된 건데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CPI가 10월 CPI가 발표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을 조금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가 오늘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다 현재 시간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19%가량 하락 중이고요. 4,150선 내려놓은 이후 4,141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를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상승 탄력이 조금 느려졌고 0.38%가량 상승 90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띈다라는 점 짚어드리고요. 코스피 매매 동향 체크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11월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 일제히 매도세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1,000억 원가량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1,200억가량 팔자세고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2,200억가량 순매수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집계됩니다. 외국인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2,400억가량 매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그래도 순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570억가량 소폭 매수 중입니다. 개인의 2,200억가량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그래도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이요. 1,470원 선을 장중에 넘어서기도 했는데 7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다만 이 셧다운 해소 이슈가 불거지면서 원달러 환율에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줬고요. 현재 시간 1,467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43일간 이어지던 미국 셧다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미국 하원이 임시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붙였고요.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안에는 셧다운 기간 동안 해고된 연방 공무원 전원 복직과 무급근무 공무원 임금 전액 소급 지원 등의 내용도 함께 가결이 됐는데요.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 우리 시간으로 11시 45분경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이 이뤄지면서 셧다운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던 셧다운 사태는 오늘로 끝나게 됐고요. 현지 시간 13일부터 연방정부 운영이 재개됩니다. 다만 셧다운에 대한 후폭풍에 10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셧다운이라는 큰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10월 CPI 발표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열릴 12월 FOMC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셧다운 해소에 대한 기대감에 금융주가 일제히 올랐는데요. 오늘 국내 금융주 업종별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요. KB금융이 장중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0.97%가량 하락세 13만 3,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주가도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8만 4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AI 장기재생 플랫폼 전문기업인 로킷 헬스케어가 AI 심장재생 패치를 개발 완료했다는 소식에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로켓 헬스케어는 심근수축 및 이완 기능을 구현하는 독자적인 AI 심장재생 패치의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회사는 심근경색 동물 모델 기반의 국내외 전임상 시험에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AI 심장재생 패치는 심장 근육과 모세혈관의 동시 재생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주요 기능은 전기 신호전도 및 동기 수축 유도 등으로 손상된 심근을 재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켓 헬스케어 관계자는 심근경색과 확장성 심근병증, 심부전 등의 고위험 심장 질환으로 적응증을 더욱더 넓혀갈 계획이라면서 향후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로 효능과 안전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료 AI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 중인데요. 로킷 헬스케어 주가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21.7%가량 오르고 있고요. 43,250원 선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주가도 11%가량 급등 중이고요. 6,08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큐리오시스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요.
있는데요. 오늘 따따블 경신했고요. 88,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샌디에고 대학교와 공동 연구한 더 빠르게 충전되고 더 오래가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 결과를 네이처에 게재했습니다. 13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UCSD 연구팀은 빠른 속도로 충전하고 수명도 늘어난 전고체 배터리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은 리튬과 알루미늄 합금 기반 음극재를 연구, 리튬 비율을 조절해 배터리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리튬이 풍부할수록 리튬이온의 이동 속도는 빨라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튬 알루미늄 음극재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는 2,000회가량 충전과 방전을 반복한 이후 80% 이상의 잔량을 유지했다고 전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2030년 이전에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목표로 선제적인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오늘 다만 주가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0.74%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7만 2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부를 켜냈지만 하락으로 전환이 된 LG 엔솔이고요. 삼성 SDI도 상승폭이 제한적입니다. 0.31%가량 상승, 32만 2,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 지금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줬던 셧다운 이슈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가 지금 제한적인 상승, 지금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시죠. 여러분 ESS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ESS 시장에 불러온 나비 효과를 주제로 윤석정 경제평론가와 함께 쭉 시장의 흐름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얘기를 하려면 스타게이트부터 끄집어내야 될까 싶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스타게이트라는 게 네. 사실은 그 ESS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단 개념부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 뭐 많이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합작해서 미국 내에 구축하려는 메가 AI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거든요. 네. AI 인프라 프로젝트.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I 인프라라고 하게 되면 하나는 컴퓨팅 능력이겠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어떤 컴퓨팅 능력을 갖다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제 도입된 개념이 컴퓨팅 그리드, 뭐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인데 이종 간에 서로 다른 막 컴퓨터들이 막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네트워크로 엮어서 마치 하나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이걸 갖다가 그 컴퓨팅 그리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구축을 하겠다. 근데 그걸 갖다 어디에 구축을 하느냐? 텍사스, 뉴멕시코, 오하이오 등에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자그마치 투자하려고 하는 돈이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요. 5천억 달러. 우리가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3,500달러죠. 네, 네, 근데 네.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시끌벅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이제 사실은 뭐 좀 약간 골치 아픈 문제들을 갖다가 여전히 안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5천억 달러예요. 진짜 엄청난 돈을 갖다가 여기다 쏟아붓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컴퓨팅 능력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 예. 이 전력이 일단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제가 미국의 전력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두 번 다시 설명 안 드리겠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그 콘텐츠들도.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그 전력을 갖다가 예상을 하냐면은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10기가와트입니다. 10기가와트.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데이터 센터들이 있잖아요. 네. 조그만 한 중형 정도 데이터 센터들이 한 50에서 70메가와트. 그다음에 아주 큰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한 100메가와트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10기가와트면 이게 100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 그쵸. 한 100개 정도가 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컴퓨팅 능력과 그다음에 전력 어떤 확보 방안 이걸 담고 있는 게 사실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개념인 거고요. 오픈AI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클라우드에. 오픈AI 자체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독립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생태계를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스타게이트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왜 AI 팩토리 이런 얘기도 자주 하잖아요. 네. 뭔가 이런 생태계가 자꾸 구축이 되면서 이런 단어들도 만들어지는데 확 네. 느낌이 와 닿긴 합니다. AI를 공장에서 네. 빵 찍어내듯이 찍어내겠다는 네, 네,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네. 말해서 AI 모델을 갖다 개발하고 예. 배포하는 전 과정을 갖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이쪽에서 이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두 가지 키워드를 제공했잖아요. 하나는 컴퓨팅 파워, 네. 또 하나는 전력 파워. 이 두 가지가 이 스타게이트의 어떤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럼 평론가님 네. 전략적 의미 이 부분도 한번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은 이런 어떤 컴퓨팅 파워와 전력 확보를 통해서 일단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범용 인공지능으로 나아가겠다. 거기에 어떻게 보겠다면은 패권을 갖다가 미국이 장악하고 예. 그 미국 내에서의 패권은 오픈 AI를 비롯한 이 스타게이트에 참여한 이 세 회사가 장악을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전력을 확보할 것이냐예요. 10기가와트가 와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10기가와트.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충족을 해서 빨리 건설을 할 것이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 싸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이 전력원을 확보를 해야지 컴퓨팅 파워는 일단 뒷전인 거고 네. 일단 전력 확보가 먼저 시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공급돼야지 켜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빨리 건설을 해서 이 설비들을 갖다 구축을 할 거냐. 이게 결국은 스타게이트의 어떤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체가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AI 경쟁은 너도 나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중에 제일 앞서 나가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겠어요? 일단 전력원을 일단 다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PU 확보하고 뭐 등등등에 하는 회사들이 먼저 앞서 나가겠죠. 근데 이제 스타게이트는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력 캐파를 갖다가 확보하는 게 제일 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ES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짙은 인상을 준 게 LG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라는 네, 그렇죠. 생각을 하게 예. 되는데 계속 이제 모멘텀이 붙고 있다 보니까 요즘 좀 참 자주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네. 테슬라하고 예. 6조 원 정도의 그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갖다가 맺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네. 우리나라 한 언론사가 단독 보도로 오라클하고 오라클. 이번엔 40기가와트 아워에 7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라는 게 네. 나왔어요. 근데 이게 후속 보도들은 지금 연이어서 아직? 안 나오고 예.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의 신빙성이 아직 검증은 안 된 상황인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언론에 실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그 역대 최대 ESS 수주액이고요. 이게 하필이면 오라클이라는 겁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타게이트가 성공적으로 출범을 하려고 그러면 전력원의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전력원에 요즘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게 ESS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ESS를 갖다가 뭐 오라클 입장에서는 지금 매달릴 수 있는 데는 공급 가능성을 갖다가 그나마 타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 업체들밖에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LG엔솔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 하고 있고 7조 원 수주 계약이 뭐 거의 명확하다라는 식으로 그 명확하다. 언론에서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기존 단가보다 2배가 높대요. 네. 40기가와트 아워 정도인데 실적에서 예. 네, 7조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적어도 북미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든지 거대 ESS 사업자들, 가령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뒤에 얘기했지만 플루원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나오지만 뭐 테라젠이라든지 이런 네. ESS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LFP ESS 배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누가 빨리 확보를 하느냐의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네. 왜 그러냐? 그 작년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배터리를 들여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내년부터 불가능해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관세도 관세지만 이런 어떤 ESS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라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이 10조 원을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 세액 공제로 30%에서 50%를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3조에서 5조 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조건이 뭐야? 그걸 받으려면 예. 비중국산 원가 비중이 내년부터 55%가 되게 돼요. 그렇죠, 제가 이거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 말씀드리지만 예. 그러니까 중국산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받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엄청 좋은 그게 요건인 엄청난 거죠. 기회죠. 예. 근데 우리나라 캐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오라클이 단가를 2배 올려줄 테니까 우리한테 공급을 해라라는 이런 어떤 그 뭐 수주 계약을 했다라는 보도 자체가 그 있는 거고요. 그게 뭐 나중에는 이제 검증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언론 보도다. 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우리가 물건을 팔아도 두 개 중에 하나는 더 비싼 걸 팔면은 네. 그게 이제 수익으로 연결돼서 장사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기차 비중에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캐즘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는 뭐 잘 못하더라도 만에 하나 네. ESS가 좀 떡하니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걸로 좀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여력이 이제 마련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10월 달부터 네. 미국의 EV 배터리가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오토 데이터에 따르면 한 30% 정도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년에 올 4분기죠. 올 4분기에 그 EV용 배터리 출하량이 한 20% 정도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내가 왜 ESS 얘기를 하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EV향 배터리로 나가는 게 26기가와트 아워 정도이고요. 예. 근데 ESS 배터리용으로 나가는 게 31기가와트 아워예요. 근데 매출액은 2배입니다. 네. 왜 매출액이 2배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ESS 배터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쇼티가 나면 항상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라클의 어떤 나비 효과를 미국 ESS 시장에 불러올까라는 걸 갖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예.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 내 배터리 쇼티지 현상이 네. 우리나라에 또 그럼 많은 영향을 미치겠네요.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 중국 예, 내에 예. 항상 배터리 공급 과잉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잖아요. 덤핑 경쟁을 하다 못해서 덤핑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문제들이 네. 벌어지고 있다. 근데 요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3원계 하이니켈 배터리에 쇼티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기존의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LFP 배터리가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장 자체가 점점 중국 소비자들은 이제 눈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니켈, 그러니까 좀 3원계 배터리를 쓰는 고급 3원계 배터리를 쓰는 차종적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LFP 배터리는 전기차용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에너지 밀도가 낮고 주행거리가 짧고 네. 그다음에 저온 특성이 안 좋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확 이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문제들이라든지 배터리 수명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제 중국 소비자들도 LFP보다는 3원계 배터리가 좋구나. 주행해 보니 더 네, 주행해 보니까 그 3원계 배터리면 하이니켈 그 좀 더 고급 배터리를 쓰는 차가 더 좋구나라는 것도 그쪽은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 중에서 CATL이 그나마 하이니켈 배터리를 흉내를 내고 있는데 가령 뭐 811이라든지 9반반 3원계 이 정도를 갖다 흉내를 내고 있는데 그 절대적인 캐파가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캐파 자체가 부족을 하니까 그걸 갖다가 공급을 못해서 거의 쇼티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CATL 회장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와서 에이펙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LNF를 갖다가 만났죠. 예. 뭔 얘기들을 했을까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시장 내에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배터리는 수입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을 받아서 중국 내에서 생산해서 중국 내수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의 헝가리 공장을 갖다가 CATL도 내년 1분기, 에코프로 BM도 내년 1분기에 가동을 하잖아요. 그쪽 시장에서 공급받는 방안들, 뭐 이런 방안들을 갖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기를 갖다가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식이 되는 거냐면은 드디어 중국의 전기차 시장도 LFP 배터리에서 서서히 3원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방증이 하나가 찍혀 있는 거고요. 변화가 되고 있군요. 그러면 LFP 배터리는 어떻게 할 거냐? LFP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용으로는 너무 많이 이제 남겠죠. 예. 근데 이게 이 중국에서 ESS 그 붐이 엄청나게 불고 있어요. 이거 중국 그 중앙 정부가 추진을 해서 ESS 설치량을 갖다가 엄청 늘리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막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존에는 중국 내에 서치를 못하니까 중국 외부로 막 덤핑 수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수용으로도 바쁘단 말입니다. 네, 지금 네. 어떻게 보면 풀캐파 막 풀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수출 어떻게 보면 역량, 뭐 능력 자체가 약간 감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3원계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더 어떤 게 보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특히 하이니켈 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은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네요.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지금 의외의 상황이 중국에서 의외의 벌어지고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일련의 중국 시장이 리튬에 네. 미치는 영향 그런 네.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가격. 리튬 가격이라는 예. 게 제가 계속 중요한 어떻게 보게 되면 K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양극재라든지 소재단에서의 가격들이 이 피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 피가 올라가야 궁극적으로 그 소재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렇죠. 마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리튬 산업은 ESS 시장이 거대하게 확대되는 단계로 그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리튬 시장을 장악했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서사라고 할까요? 이거는 뭐였냐면은 공급 이슈였거든. 공급이 너무 많다. 공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런 얘기도 있었죠. 지금 그나마 이제 리튬 가격 그 조금씩 올랐던 게 뭐냐면은 CATL의 그 장시성의 이춘에 있는 젠샤오 광산이 폐쇄를 했잖아요. 네. 문을 닫았잖아요. 걔네가 그 세계 리튬의 한 3%, 5% 정도를 갖다 생산을 하거든요. 엄청난 공급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광산 자체가 문을 닫았어요. 아직도 문을 안 열었어요. 근데 설사 이 광산이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공급이 늘어나는 이슈보다는 수요 폭발의 이슈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거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거고요. 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아니라 히티그룹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자료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은 최근에 리튬 모멘텀은 잠재적인 공급 중단 이슈보다는 강력한 수요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본다. CATL 장시성 이춘시 젠샤오 광산 채굴 중단 아직 재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설사 생산을 재개한다 해도 리튬 가격 상승세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일단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구조조정 단계잖아요. 맞아요. 예. 전기차 회사들도 조금 중국 정부의 중앙정부의 공급계획 정책으로 인해서 이 중소규모의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바람에 사실은 배터리 공급 역량도 중국 내수를 아까 그 충족하기에도 거의 뭐 이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탄산 리튬이라든지 리튬 수요가 거기서 높아질 수밖에는 사실은 없겠죠. 거기다 LFP 배터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LFP 배터리는 리튬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탄산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 가장 큰 이 그 리튬 관련 그러니까 소재 중에서 가장 큰 어떤 가격 상승 폭을 보이는 게 어디냐면은 바로 LiPF6라는 리튬이온입니다. 예, 리튬이온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지난 1개월 동안에 얼마 전에는 한 60% 올랐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어제 보니까 100%나 올랐어요. 세 자릿수 넘어가. 그러니까 톤당 8,000달러에서 지금 15,600달러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거의 2배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리튬의 어떤 폭등 현상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리튬이 뭐 하락을 해서 리튬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재고평가선을 났고 뭐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은 없겠다.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두 가지 이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특히 배터리 업체는 ESS의 거대한 확장. 동시에 그 지금 중국 시장에서 벌어지는 걸 갖다가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된다. 우리는 LFP 배터리가 세계를 장악할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지만 예. 중국 시장에서 지금 LFP EV 수요는 줄고 있고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고 3원계 배터리들의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대목이다. 그리고 이거는 K 배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도래를 하고 있다. 점점.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SS 시장 확대가 불러온 나비 효과 결국 앞으로의 성장성 과연 그 끝이 어디일까 할 정도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이네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잘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ESS 시장 지금
전기차 캐즘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우리 시장에 정말 활력소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규모 그리고 중국 시장에 네. 따른 그런 효과 우리가 더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26학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13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정규 거래가 일제히 1시간씩 늦춰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개장해 오후 4시 30분에 마감한다. 장전 장후 시간 외의 거래도 각각 오전 9시 30분, 9시 40분, 오후 5시, 6시로 1시간씩 늦춰진다. ETF, 채권, ETN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코스피 200 선물 옵션, 국채 선물 등 주식 금리 상품의 개장과 종료 모두 1시간씩 미뤄지며 달러금 선물은 개장 시간은 1시간 연기되지만 종료 시간은 오후 3시 45분으로 평소와 같다. 한편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수능일 당일 프리마켓을 운영하지 않고 메이마켓 거래를 오전 10시 오후 4시 20분으로 1시간씩 수년된다. 애프터마켓의 경우 개장 시각이 1시간 수년돼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하지만 마감 시간은 오후 8시로 기존과 같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드디어 최장기간 이어오던 미국의 셧다운이 현지 시간 12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자 종료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환율은 1,475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맑음 보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면역 항암제, mRNA 그리고 저온 유통까지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ABL 바이오가 일라일릴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관련주까지 오늘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고요. 이어서 mRNA 같은 경우도 오늘 쾌청한 모습 보입니다. 녹십자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mRNA 플랫폼을 본격 육성한다는 소식이 오늘 관련주들까지 투심을 강력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 이를 유통하는 기업들까지 오늘은 맑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린 바이오, 일신 바이오 같이 생명공학 연구에 들어가는 이 초저온 냉동고와 동결 건조기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오늘 주가에 이 강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선주는 쾌청한 흐름 이어갑니다. 캐나다 정부가 총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이 잠수함 사업 입찰 제한 요청서를 한화오션에 공식 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종 선정은 이르면 내년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조선주도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CXL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강세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이 CXL 차세대 반도체 칩을 대량 양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CXL은 CPU와 GPU를 하나로 연결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CXL 시장이 이제 본격 개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네오셈 같은 기업들이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2차 전지주도 여기 끝에 맑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내 배터리용 동박 1위 업체가 향후 몇 년 동안은 동박 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발언 속에서 오늘 2차 전지주 그리고 동박 관련주까지 온기가 퍼지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그리고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 리포트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증권사에서는 내년도에 HBM4와 D램 가격 급등으로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제시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롯데케미칼입니다.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 그리고 AI 소재
상태로 전환으로 인해 4년 만에 드디어 바닥 탈출이 기대된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주가는 맑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JYP 엔터는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한 건데요. 제작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5% 이상 하향 조정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브인데요. 오늘 하이브 주가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을 마감하고 뉴진스 전원이 어두워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애프터마켓에서부터 강세 보였는데 정규장까지 그 맑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의약품 3종이 처방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투심이 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로켓 헬스케어 의료 AI주인데요. AI 심장재생 패치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은 주가 쾌청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리오시스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인데 공모가 대비 4배 이상 주가가 뛰면서 뜨거운 데뷔전 치렀습니다. 이상 11월 13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우리 시장, 개인의 매수세는 다수 유입이 됐고요. 환율 보니까 1,466원 정도입니다. 오늘 수능일인데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힘 많이 내시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종전 오전 10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